여러분, 41회 예고편에서 박진석 회장이 영나의 뺨을 때리는 그 충격적인 소리 들으셨나요? 그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30년간 쌓아올린 고성희의 가짜 성벽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친딸을 죽은 사람으로 신고한 것도 모자라 의부사들 성재의 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 고성희의 악행이 드디어 성재의 손에 잡혔거든요. 이번 40일에는 그야말로 가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회차입니다. 예고편 속 영나의 순환을 보며 분노하셨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성재가 고성희의 치밀한 조력자들을 역으로 포섭해 그녀의 목을 조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지은호가 던지는 사망신고의 진실과 모든 비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지역의 엔딩까지 인물들의 감정이 최고조로 폭발하는 이번 41회. 과연 고성희는 이 촘촘한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41회에서 펼쳐질 이 역대급 사이다와 파국의 서막.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던 착하고 순종적인 박성재는 죽었습니다. 예고편에서 영나가 뺨을 맞고 방에 갇히는 그 순간 성재의 눈빛에서 일렁이던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의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고성희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영악한지 30년 동안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아버지에게 당장 폭로해봤자 고성희는 또다시 눈물과 자기 연민으로 상황을 모면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성재는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한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고성희가 쌓아올린 권력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죠. 성재는 가장 먼저 고성희의 최측근이자 재단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비서진들에게 접근합니다. 평소 고성희는 겉으로는 우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아왔죠. 성재는 그들의 충성심이 아닌 상처를 건드립니다. 당신들이 지키고 있는 건 고성희 이사장의 품위가 아니라 언젠가 당신들을 들이받을 시한폭탄입니다. 성재의 이 한마디는 재단 직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재는 그들에게 고성희의 공금 횡령 의혹과 재단 명의로 사들인 해외 부동산 리스트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재는 고성희가 은호의 사망 신고를 처리하고 우진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했던 심부름센터와 뒷조사 업체들까지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고 믿었겠지만 성재는 그들에게 법적 보호와 더 큰 대가를 제시하며 역정보를 흘리게 만듭니다. 이제 고성희가 받아보는 은호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성재의 검수를 거친 가짜 정보들이 될 것입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판을 짜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성재가 쳐놓은 거미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성재는 믿기 힘든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그날의 진실입니다. 30년 전 박진석 회장과 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고성희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당시 집안일을 돕던 퇴직 파출부의 증언과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친어머니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누명을 씌워 아버지를 눈멀게 하고 결국 어린 성재를 두고 쫓겨나게 만든 배우가 바로 고성희였다는 사실. 이 진실 앞에 성재는 차가운 눈물을 삼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여자가 누렸던 모든 것을 지옥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성재는 이제 고성희를 마주할 때마다 평소보다 더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지점이죠. 상대가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완벽한 연기. 성재는 식사 자리에서 고성희를 향해 살며시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재단 일이 부쩍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말 속에 담긴 뼈있는 경고를 고성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재가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믿으며 안심하죠. 여러분,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먹잇감이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재는 고성희의 측근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며 그녀의 눈과 귀를 가렸고 과거의 결정적인 약점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성재가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고성희라는 화려한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과연 성재가 준비한 첫 번째 폭탄은 어디서 터지게 될까요? 고성희가 믿었던 사람이 성재의 지시로 그녀에게 어떤 치명적인 비수를 꽂을지 41회의 이 긴박한 두뇌 싸움은 시청자들의 숨을 먹게 할 것입니다. 성재가 포섭한 고성희의 오랜 측근으로부터 건네받은 낡은 서류 뭉치와 녹취 파일. 그것은 성재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성재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기록이 기록하는 과거는 잔혹했습니다. 30년 전 성재의 친어머니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바람이나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고성희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당시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의 곁을 차지하기 위해 성재의 친모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친모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여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가짜 사진과 조작된 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친모가 가장 믿었던 친구까지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죠. 박진석 회장은 불같은 성격 탓에 앞뒤 가리지 않고 아내를 몰아세웠고 고성희는 그 옆에서
현명하고 차분한 위로자의 가면을 쓴 채 두 사람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성재의 친어머니는 어린 성재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다는 처절한 애원도 거절당한 채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집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성재는 녹취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젊은 시절 고성희의 서늘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정도면 박 회장도 절대 의심 못해. 이제 그 여자는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못 올 거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그 목소리는 성재가 기억하는 다정한 새어머니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성재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30년입니다. 자신이 어머니라 믿고 따랐던 여자가 사실은 내 친어머니의 인생을 도륙하고 그 자리를 찬탈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성재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쫓겨난 친어머니가 그 이후에도 성재를 보기 위해 집 근처를 맴돌았으나 그때마다 고성희가 사람을 붙여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죽은 듯이 살아. 내가 나타나면 성재는 불륜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거야. 고성희는 친모의 모성애를 이용해 그녀를 영원히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재의 친모는 아들을 멀리서라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자취를 감췄고 성재는 그 진실도 모른 채 고성희가 주는 가짜 온기에 기대어 성장해왔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배신감이 큽니다. 성재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새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던 밥상,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길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박진석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고도의 연극이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지키려던 그 평화가 우리 엄마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거였어. 성재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광기로 물듭니다. 이제 성재는 단순히 고성희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명예, 그녀가 사랑했던 박진석 회장의 신뢰,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를 세상이라는 광장 위에 낱낱이 끌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성재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친모의 명예회복과 고성희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합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의 벽이 높을지 모르지만 성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심판, 즉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박진석 회장의 경멸을 이끌어낼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고성희가 보는 앞에서 그녀가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하나씩 무너뜨리겠다고. 성재는 고성희의 방을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고성희가 "성재야, 웬일이니?" 라며 묻자 성재는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문득 생각이 나서요. 30년 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우리 집에서 나간 그 사람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고성희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성재는 놓치지 않습니다. 파국의 서막은 이제 성재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매몰찬 손길이 영라의 뺨을 때린 직후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방으로 쳐넣어. 내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내보내지 마." 고성희는 당황한 척 영라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문 밖에서는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예고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절망적인 장면 이후 영란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뺨의 화끈거림보다 더 아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 없던 착한 딸이었지만 웹툰이라는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 이런 폭력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영란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갇혔어. 아빠가 문을 잠갔어. 지환 오빠 무서워." 이 짧은 문장은 작업실에서 영란을 기다리던 지환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환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앞뒤 가릴 것 없이 박 회장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박 회장의 집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정면 돌파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환의 머릿속에 성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엔 늘 긴장감이 흐르지만 유일하게 경계가 풀리는 시간은 휴일에 어머니가 정원을 산책하고 아버지가 서재에서 업무를 보는 오후 4시야. 지환은 인수인계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핑계로 집안에 들어갈 구실을 만듭니다. 그는 박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영라 씨가 두고 간 중요한 업무 자료가 있다. 이것만 전달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평소 지환의 성실함을 알고 있던 비서실은 잠시 망설이다 박 회장의 허락을 구했고 박 회장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안심하며 지환의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선 지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거실에는 고성희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승전보를 즐기는 듯 앉아 있었고
2층 복도 끝 영나의 방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환은 고성희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주의를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영나 씨가 작업실에 두고 간 일기장 같은 게 있어서요. 혹시 제가 직접 전달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고성희는 지환을 하찮게 여기며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제 다 끝난 인연이니까 들어가서 똑똑히 전해. 주제 파악하고 살라고. 지환은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는 틈을 타 영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환은 영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영나는 지환의 품에서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환에겐 위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나야, 정신 차려. 지금 아니면 못 나가. 내가 경호원 시선을 끌 테니까 넌 창문을 통해 정원 쪽으로 뛰어내려야 해. 밑에 미리 매트리스를 깔아놨어. 지환은 영나를 탈출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온 것이었습니다. 지환은 방 안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영나와 말다툼을 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영나 씨,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맞잖아요. 큰 소리에 경호원이 잠시 방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지환은 문을 반쯤 열고 경호원에게 말을 걸며 그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영나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창틀에 걸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환은 영나가 안전하게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는 태연하게 방을 나왔습니다. 영나 씨가 대화하기 싫다네요. 죄송합니다. 지환은 고성희와 박 회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원 구석 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영나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출 작전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영나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가두고 있던 거대한 감옥을 부순 첫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지환은 달리는 차 안에서 영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가둘 수 없어. 내가 지킬게. 영나는 뒤로 멀어지는 화려한 저택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저 숨막히는 완벽함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은호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집을 탈출한 영나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니 은호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환의 차가 멈춰선 곳은 도심 변두리의 낡았지만 아늑한 은호의 빌라 앞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영나는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던 저택과는 너무나 다른 좁고 허름한 골목길. 하지만 영나는 그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온 은호는 뺨이 부어오른 채 눈물 범벅이 된 동생 영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꼭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고성희의 서늘한 향수 냄새가 아닌 따스한 사람의 온기와 비누 향이 났습니다. 은호의 집 거실은 작았지만 영나가 평생 봐온 그 어떤 궁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은호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소박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영나는 멍하니 그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의 집에서는 늘 완벽한 코스 요리가 나왔고 식사 예절을 지키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숟가락을 영나의 손에 쥐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일단 먹어. 배가 든든해야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영나는 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밥 위로 쏟아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무서웠어. 아빠가 날 때릴 때보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날 방으로 끌고 갈 때가 더 무서웠어. 영나의 고백에 은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은호는 동생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 착한 동생이 고성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영나는 그날 밤 은호의 집에서 지내며 가족이란 감시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기다려주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편 영나를 구출하는 데 온 힘을 다했던 지환은 밤늦게까지 은호의 집 거실 한편에서 영나를 지켰습니다. 영나가 은호와 대화를 나누다 지쳐 잠이 들자 지환은 조심스럽게 영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결에도 움찔거리는 영나의 손을 지환이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때 영나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지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아까 내가 갇혔다는 메시지 받았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때 깨달았어. 난 단순히 내 꿈을 응원하는 편집자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지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나는 지환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나 같은 애가 오빠 옆에 있어도 될까?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형이었는데. 지환은 영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넌 누구보다 멋진 작가고 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이제 그 집안의 박영나 말고 그냥 내 곁에 영나로 살아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면서도 대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고성희에게 버림받고 사망 신고까지 당하며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동생 영나만큼은 자신과 다른 길을 걷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영나에게 지환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나는 은호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성희가 시켜서 그리는 그림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은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곁에는 지환이 사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란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의 삶은 거대한 무덤이었고 이 좁은 방에서의 시작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은호와 영란은 고성이가 결코 영란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란가 은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추악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은호는 영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영란야, 이제 언니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그 여자,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끝장낼 거야. 지은호와 박영란, 두 자매의 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구청에서 떼어온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름 옆에 선명하게 찍힌 사망이라는 두 글자. 고성이는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자신을 살려준 딸이 눈을 뜨기도 전에 행정적으로 지은호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은호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고성이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은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천박하게 예의도 없이 뭐하는 짓이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고성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는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사망신고서가 고성이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너처럼 천한 애가 이 집안 주위를 맴도는 게 싫어서 내가 내린 배려야.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살라고 기회를 준 거라고. 은호는 그 뻔뻔한 대답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배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간을 떼어가고 쓸모가 없어지니 산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평화야? 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은호는 고성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 화려한 사모님 자리, 박진석 회장님이 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 당신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그 거짓말의 성이 단 1초 만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위기감을 느낀 고성이는 표정을 싹 바꾸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이걸 들고 박 회장에게 가봤자 믿어줄 것 같니? 난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넌 그저 돈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일 뿐이야. 내가 널 진짜로 죽여서 이 서류를 사실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잊었니? 고성이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목을 조르듯 다가가 우진의 이름을 거론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 우진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엔 은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오히려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대신 당신이 우진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난 박 회장님이 아니라 전 언론사에 이 서류를 뿌릴 거야. 중견기업 회장 부인 장기 기증받은 친딸을 사망신고로 은폐. 이 타이틀이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상류층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기 충분하겠지? 은호의 반격에 고성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 우아한 고성이를 잃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겁에 질린 고성이의 어깨를 차갑게 밀치며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내 가족, 내 동생 영란, 그리고 우진이 한 명이라도 건드려봐. 그날이 바로 당신이 쌓아온 모든 걸 잃는 날이 될 테니까. 난 이제 잃을 게 없거든.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은호는 집을 나오며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지닌 이 정보를 단순히 복수의 칼로 쓰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로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성이는 홀로 남겨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사냥꾼이라 믿었지만 어느덧 은호라는 거대한 함정에 발이 묶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박성재 부사장의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지역에게 털어놓으려던 순간 지역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역은 은호의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지역씨? 지역씨, 왜 그래요? 은호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를 향한 선전포고의 승전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은호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지역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은호의 서슬 퍼런 경고와 성재의 싸늘한 시선. 고성이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결코 순순히 무릎을 꿇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생존을 넘어선 도주와 재기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사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진석 회장과의 이혼을 대비한 재산분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추적이 불가능한 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재단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고 차명으로 보유했던 강남의 빌딩들을 급매물로 내놓으며 현금을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수십억 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화들까지 암시장을 통해 처분하려 합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싱가포르와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우아함 대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도끼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부리던 재단의 재무팀장과 개인 비서가 이미 성재의 조력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고성희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모든 스캔본과 자금 흐름은 실시간으로 성재의 태블릿 PC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어두운 서재에서 고성희의 몰락 과정을 감상하듯 지켜봅니다. 어머니, 도망갈 준비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그 돈, 단 한 푼도 당신 손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성재는 이미 법무팀을 동원해 재단 자산 동결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발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패인 우진을 찾기 위해 다시금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은호가 사망 신고 서류로 자신을 협박할 수 있는 건 결국 우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고성희는 신복에게 명령합니다. 지은호 주위를 샅샅이 뒤져. 그 애가 우진이를 숨겨둔 게 분명해. 필요하다면 은호를 미행해서라도 우진이를 찾아내.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아예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야 해. 고성희의 명령은 이제 단순한 감시를 넘어 사리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들은 은호의 집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은호가 장을 보러 나가거나 지역을 만나러 가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우진과의 접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밟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재가 고용한 전문 보안팀이었습니다. 성재는 이미 은호와 영라의 안전을 위해 저택급 보안 시스템을 은호의 집 근처에 배치했고 고성희의 신복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위치와 대화 내용을 도청하며 역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우진의 행방에 집착하며 무리한 수를 던질수록 성재에게는 그녀의 범죄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살인 교사 미수와 미행 및 협박. 성재는 고성희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재는 고성희가 해외 부동산 계약금을 송금하려는 찰나 그녀의 계좌를 일시 정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며 그녀의 신경을 긁습니다. 고성희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윗선의 지시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조력자들이 침묵하고 자신의 돈줄이 막혔으며 심지어 자신이 보낸 사냥개들마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텅 빈 거실에서 박진석 회장의 서재문을 바라보며 몸을 떱니다. 그 문만 열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시 한번 눈물 연기를 준비합니다. 성재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 말 좀 들어보렴. 하지만 성재는 거실불을 끄며 차갑게 대꾸합니다. 어머니, 연기는 무대 위에서나 하세요. 관객인 아버지는 이제 곧 진실이라는 대본을 읽으실 테니까요. 고성희의 비명 섞인 흐느낌이 어두운 저택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재는 우진의 진짜 소재지를 파악했다는 보안팀의 연락을 받습니다. 찾았습니다. 고성희보다 우리가 먼저 확보했습니다. 성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며 고성희의 완전한 고립과 성재의 압도적인 반격을 예고합니다. 고성희가 쳐놓은 거대한 거짓말의 장벽과 박진석 회장의 완고한 반대 앞에 성재와 수빈은 서로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삼켰고 성재는 수빈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운 침묵을 택했죠. 하지만 이들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바로 수빈의 오빠이자 성재의 절친한 친구인 지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역은 자신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동생 수빈과 친구 성재가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둘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 안쪽에 마련된 프라이빗한 휴게 공간으로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시간에 불러냅니다.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앉아있던 수빈 앞에 수척해진 모습의 성재가 들어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정적이 흐릅니다. 수빈은 성재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성재는 대답 대신 수빈을 거칠게 끌어당겨 품에 안습니다. 그 품은 고성희의 악행을 조사하며 느꼈던 서늘한 분노가 아니라 오직 수빈만이 채워줄 수 있는 따스한 구원이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미안해, 수빈아. 내가 너무 늦었지. 당신을 이런 지옥 같은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멀리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성재는 수빈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털어놓습니다. 새어머니 고성희가 지은호의 생모라는 사실, 그리고 30년 전 자신의 친어머니를 누명 씌워 쫓아낸 배우였다는 것까지. 수빈은 믿기 힘든 고성희의 악행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오빠, 그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걸 다 어떻게 견뎠어? 수빈은 성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위로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수빈아, 난 이제 아버지가 믿어왔던 그 가짜 행복을 다 부술 거야.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줄래? 수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이제 안 도망가요. 우리 오빠가 성재 오빠를 얼마나 아끼는지,
언니가 고성의 그 여자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 옆에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이 될게. 두 사람은 눈물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합니다. 이별의 고통이 컸던 만큼 재회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들을 밖에서 지켜보던 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지혁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흐느낌을 들으며 자신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고민합니다. 지혁은 성재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재야, 수빈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넌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고성이의 그 견고한 거짓말, 내가 끝내야 우리 수빈이도, 은호도, 그리고 너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성재는 지혁의 진심 어린 응원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성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 수빈과 형제 같은 친구 지혁, 그리고 피를 나눈 동생 영나와 지은호까지 고성이가 흩어놓았던 진실의 조각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재와 수빈은 지역의 사무실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꽉 잡습니다. 빌딩 수비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마치 곧 시작될 고성이를 향한 뜨거운 심판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사람이 회사를 나오려는 순간 지역의 회사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성재와 수빈의 발길이 멈춥니다. 지역이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듯 집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열린 문 사이로 보입니다. 수빈의 비명과 성재의 당황한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우며 축복 같은 재회 뒤에 찾아온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며 끝납니다. 그 시각 지역을 만나러 오던 은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본사 비서실 직원들이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열린 집무실 문틈으로 보이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쓰러진 한 남자. 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혁씨. 은호의 비명이 고요한 복도를 찢었습니다. 은호는 달려가 바닥에 쓰러진 지혁의 머리를 받쳐들었습니다. 지혁의 안색은 이미 잿빛이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간신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혁의 가슴을 압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지혁씨, 정신 차려봐. 같은 시간 박 회장의 집 거실에서 박진석 회장과 고성이가 마주 서 있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로부터 보고받은 고성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해외 부동산 매입 정황을 담은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나 몰래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박 회장의 노후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다른 봉투 안에서 30년 전 성재 친모의 누명을 증명하는 서류와 고성이가 지은호를 사망 신고한 증거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박 회장의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박 회장은 이미 서류의 내용을 훑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얼굴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수술실로 급히 이송되고 그 뒤를 쫓으며 오열하는 은호와 수빈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날 무너뜨려? 다 같이 죽는 거야. 고성이의 소름 끼치는 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들은 지역의 생사 여부와 고성이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마주한 박 회장의 선택을 확인하는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한 사이다 엔딩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